2010년에 우리가 OECD에 다크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 한국이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 우리도 좀 기분이 좋았고 국제사회가 환호를 했지만 저는 그거 문제다. 저는 60년 동안 2조 5천억 달러를 원조를 줬는데 한국만 성공했다? 그러면 그 원조 프레임은 실패한 거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개발협력 이제 공여국이 돼가지고요. 우리나라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 시작했는데 1년 내내 이것과 관련된 세미나가 열립니다. 5만 대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왜 하냐? 문제가 많으니까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뭐가 해결될 것 같으냐? 조금씩 고쳐봐야 고쳐지질 않는다. 왜 안 고쳐지냐? 이 세미나 같은 것을 이렇게 밖에서 하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디서 할 건가? 장소 예약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청중이 얼마나 올 건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세미나는 미어 터집니다. 세미나 할 때마다 미어 터집니다.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해도, 스태피에서 해도, 무슨 학회에서 해도 하여튼 미어 터집니다. 어느 정도로 미어 터지냐? 제 시간에 가면 자료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개발 협력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얽히고 설켜서 많다. 관심사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고 큰 먹거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초장부터 저렇게 개판이 되면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이런 프레임 가지고는 우리가 개발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 들고 대내적으로도 우리가 처음부터 좀 잘해보자.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원조를 받고 이렇게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유세이드나 이런 데에서 그 원조 주는 기관에서요. 과장이 한 명 오면은 재무부의 고위관리가 심지어는 장차관까지도 김포공항에 영접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원조 받는 나라가 갑입니다. 하도 원조를 주겠다는 게 경쟁적으로 되니까 그럼 무슨 원조를 어떻게 줄 거야? 가져와봐. 골라 잡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 능력에 비해서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세 발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만 규모를 가지고 원조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조차도 이 사람 저 사람이 서로 이렇게 개입해 가지고 잘못 가면은 표도 안 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몇 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원조 준 것을 이렇게 평가하러 간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응급의료 시스템을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뭐를 하느냐면 앰뷸런스를 100열 몇 대를 주었답니다. 앰뷸런스 100열 몇 대 줘가지고 뭐가 그렇게 그 표가 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고민, 온 세상의 그 빈곤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하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편하게 해주라. 그래서 제가 이걸 편하게 해주는 원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선진국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렇게 위에서 원조를 해주기보다는 안 굶어 죽을 만큼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탱 가능한 만큼 줬다. 그러니까는 한국만 성공을 했죠. 한국은 선진국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나마 거기서 벗어났다. 그 다음에 한국은 원조 후발국이자 원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 그렇지만 지금은 원조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나 일본은 아주 경쟁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금액으로 볼 수만은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독특한 그런 특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특성을 보면 첫 번째, 한국은 최빈국의 상태에서 경제, 사회 개발에 성공한 나라. 두 번째,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험을 디딤돌로 해서 선진국에 진입하는 나라. 세 번째, 농업국가에서 고도산업국가로 변신한 나라. 네 번째,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한 나라. 여기까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ODA 사업을 하든지 KSP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나라가 원조를 줄 테니까 우리나라를 믿으시오라고 하는 필요 조건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줘야 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잘 개척해 나가는 나라, 그리고 변화의 모멘텀을 활용해서 혁신의 방향을 잘 찾는 나라, 그리고 IT와 정보화를 통해서 산업 역량과 사회 역동성을 선도하는 나라. 이게 원조를 주는 충분 조건이다 이거죠. 앞에 네 가지 이야기는 필요 조건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DA를 우리가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국제사회에 2015년까지 그 GNI에 0.25%를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0.15%를 줬습니다. 그러니까는 내년까지 0.25% 주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더 투입을 해야 됩니다. 실제 ODA 규모가 작년에 2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에요, 2013년에 비해서 11%를 늘렸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2014년 예산이 11%가 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걸 0.25까지 진짜로 늘린다면은 얼마를 늘려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앞으로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 형태로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너도 나도 이렇게 밥상 위에 숟가락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화. 사업이 얼마나 많느냐면요, 이게 뭐 하여튼 2010년에 이 1조 얼마 되는 것을 1073개 프로젝트가 추진됐다면 이건 잘게 잘라가지고 이게 표도 안 나는데 이게 사탕 나눠준 꼴이 돼버린 그런 게 있다. ODA 사업기관은 2012년에 44개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복도 되고, 효과성에서도 문제가 자꾸 제기되니까는 1년 내내 세미나가 열리는 거다. 이렇게 주다 보니까요, 온 세상에 코이카 팻말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해도 이게 무슨 하나의 통합적인 개념, 대표적인 이미지 이런 것이 없어요. 한국에서 뭘 준다 해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KSP가 있습니다. KSP도 엄격히 따지면 ODA의 일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2012년까지요. 2004년부터 했거든요. 지난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39개국을 대상으로 441개의 정책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지금 현재 수원국, 그러니까 원조를 받는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기보다는 한국 사례의 과거와 현재를 그냥 복제해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수출을 많이 늘려야 된다. 그럼 코트라를 세워라. 이런 식이에요. 그 코트라를 세우면 수출이 다 됩니까? 그런데 전 세계는요, 과거에 우리가 성장 발전했던 개발연대는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른 성장 발전 전략을 세웠거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입 대체하고, 그러고 있을 때 우리는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출을 할 때 미국이 많이 사주는 그런 환경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요, 온 세상이 다 수출 드라이브고요, 외국인 투자 유치고요, 똑같은 산업 정책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우리와 다른 처지에 있는 나라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이렇게 국내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엘리트들이요, 온 세상의 문제를 다 자기 머릿속에서 골머리를 싸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 한 두 번쯤 가가지고요, 파악하고 마치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정책 자문이랍시고 해줍니다. 여기 인발부된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게 잡 크리에이션 이상의 의미는 난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요, 이제는 그 과제를 선정할 때 뭐를 하느냐면 그 나라에서 뭘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수요조사를 합니다. 무슨 요구까지 있느냐면은 한국으로부터 투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나라가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것까지 물어볼 정도니까 이거는 굴욕입니다. 굴욕. 비아냥이거든요. 그리고 전부 교과서 같은 얘기 백날 해봐야 뭐가 그 정책 자문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국가미래연구원에서도 정부의 정책 자문하려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한국에서 살고 몇십 년을 연구해도. 그런데 다른 나라, 코스타리카, 뭐 캄보디아 이런 나라를 언제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스리랑카 같은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잖아요. 가서 뭘 짓밟으려고 우리가 거기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개념,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낚시대 파는 사람만 재미를 봤더라. 그래서 좋은 물고기를 지속적으로 잘 잡는 방법, 이거를 수원국과 원조공예국이 공유하면서 같이 모색해보자 하는 개념이 ISP 이노베이션 쉐어링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우리나라에 KDI가 1971년에 생겼거든요. 근데 KDI가 생기기 전에 1966년에 키스트가 생겼습니다. 키스트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다른 것 잘 자라게 뭐 원조 해주지 말고 키스트 같은 걸 만들어 주라. 왜? 우리나라가 자원은 없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노력을 통해서 소득이 10,000불, 20,000불 할 수는 기적처럼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경험에서 보면은 그렇게 농업국가에서 아무런 산업 기반도 없었던 나라가 오늘같이 고도 산업국가가 된 거는요, 그거는 기적 이상입니다.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말하자면은 KDI 같은 거 만들어주기 전에 키스트를 먼저 만들었다. KDI는 그냥 1차, 2차 5개년 계획할 때는 브레인 트러스트로 써도 괜찮았다. 그렇지만은 정주영 선생이 500원짜리 지폐 가지고 다니면서 조선을 수주 받으려고 했을 때 믿는 구석은 키스트 같은 연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외국 기술만 들여온다고 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어떤 기술이 우리한테 적정 기술인지, 어떤 기술을 들여야 되는지조차도 가늠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의 국가에서 키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는 외국 기술 들여와서 우리가 개량하고 흡수하고 하는 능력을 자꾸 갖추면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험상 성공의 핵심 요인이었던 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협력의 파트너가 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쭉 보시면은 그 중에 그러니까는 과학기술 협력, 공학 협력을, 가운데다 좀 놔보자. 다른 것도 역시, 혁신과 관련 있는 부분만 추려서 해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요, 공학기술이나 과학기술 협력, 혁신 이런 거는요, 국제사회에서도 원조의 가장 큰 사업, 중요한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8대 선진화 원조 사업 가운데 과학기술 협력은 없습니다. 그냥 변두리에 있는 거고,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생산기술연구원이나 공학할매 이런 데서는 하면은 그냥 단순히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시키자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쪽으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선행연구, 여기는 뭐 KSP라 했는데 사실은 KSP나 ODA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일방적인 개발 경험을 전수해 주거나 시혜형으로 주지 말고 같이 혁신 역량을 개발해보자 하는 쪽에서 이게 의미가 있다, 이걸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과학기술 협력도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자꾸 세미나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바꿔보려고 자꾸 모색을 하는 게 뭐냐면, 한국형 ODA를 한번 해보자. 한국형 ODA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그거에 대한 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총리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근데 한국형 ODA를 하려고 하니까는 모든 기관이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내놨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지 말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뽑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걸 다시 그게 혁신과 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서
혁신과 관계가 없는 프로젝트는 과감히 빼버리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ISP를 이렇게 도입해야 되는 필요성은 이제 제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더군다나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가능할까, 왜 필요할까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1조 달러 이상 교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국제적으로 우리의 교역 상대국이 많아졌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를 10대 교역 상대국의 하나로 여기는 나라가 50개국이 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위상을 지닌 나라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으로도 좀 교역을 늘려야 되겠지만은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교역이 확대되는 것은 같이 뭔가 나눌 수 있고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교역을 늘려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글로벌 개발센터라고 워싱턴에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요. 여기에서 개발 공헌 지수라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7개국을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국제 개발 공헌 지수에서 27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원조 분야를 보면 우리가 27개국 중에 23등이고요. 반면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1위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조금 여러 항목이 있지만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쪽이 기술 지원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식 기반형, 혁신형 개발 협력인 ISP가 우리가 자신 있게 하면서 또 개도국한테도 어필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국내 내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여러 자료에서요. 우리나라가 혁신 지수를 이렇게 내보면은요. 혁신과 관련된 지수를 내보면은 거의 1, 2위 아니면은 탑5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GE에서 만든 자료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굉장히 하이 랭킹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혁신을 좀 브랜드로 해보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한국과 거래를 하거나 한국과 무슨 원조를 통해서 뭘 하면은 혁신이 묻어온다. 심지어 한국 제품을 사거나 한국 드라마만 보더라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혁신이 묻어온다. 이런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좀 심어주자 하는 개념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가정은 혁신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가 이런 주제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혁신 역량하고 그 다음에 혁신 역량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기 위해서는 무역을 통해서 외환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혁신의 성과가 무역으로 연결되면 그게 경쟁력의 성과가 되고 그 무역을 통해서 외환이 확보되면 다시 혁신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혁신 역량과 무역의 성과 이걸 가지고 이근 교수의 방법론에 따라서 한번 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조를 제공해주는 나라의 한 30개국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나라는 혁신도 잘하고 혁신의 성과도 있고 그것이 무역의 성과로 나타나서 세계에 이제 수출 증가가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혁신은 뭐 별로 성과가 없는데 무역의 성과가 많은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혁신 역량도 없고 무역 성과도 없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혁신을 하는 있는데 무역 성과가 없는 나라도 있다. 그러면은 이 네 개의 나라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 나라에 대해서 어젠다를 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혁신도 잘하고 그 다음에 쉽게 표현하면 혁신도 잘하고 무역 성과도 좋다. 그러면은 그 나라와 우리가 이렇게 혁신 교류를 할 때 어떤 쪽으로 포커싱을 하면 되느냐면
지금 있는 산업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산업 구조 고도화를 하시오. 그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찾아가면 될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혁신의 성과는 별로 없지만 지금 무역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혁신 역량이 없지만 그런 그 나라에 대해서는 혁신을 여기에 인풋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좀 더 많이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혁신도 안 되고 무역의 성과도 없는 나라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다시 깔아줘야 되는 그런 일이고요. 혁신이 있는데 무역의 성과가 없다. 지금 여기에서는 표에서는 다행히 그게 안 나타났는데 다른 나라를 조금씩 집어여 보면 그런 나라가 나타난다. 우즈베키스탄이니 그 코스타리카니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런 나라는 지금까지 너희들은 혁신을 위한 혁신을 했다. 이걸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혁신을 설계를 해줄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혁신의 어젠다를 한번 설정을 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젠다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주 혁신의 역량도 없고 무역의 성과도 없는 나라는 우선, 혁신을 우리가 이렇게 북돋우되 처음부터 혁신 하면은 혁신이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혁신 한번 일으켜보자. 그래서 그거는 후생증대형 국가들한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 창출형 국가는 이렇게 혁신은 별로 없지만은 그동안에 무역 성과가 좋았던 나라는 고부가가치화 시켜주는, 그 다음에 혁신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무역의 성과가 있는 나라는 미래 성장 지원형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중점 협력 분야를 찾아 나서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있는데요. 지금 총리실에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이게 그냥 작동을 하되 거기에 이제 여기에 그 ISP를 기획하고 과학기술 협력을 기획하는 그런 조직을 산하에 좀 놔두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여기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 기스트 같은 것을 만들면 전문 인력을 파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정부 출연기관에 인력을 파견해라. 그러면 정부 출연기관에 인력을 파견하고 파견된 사람은 그만큼 정년을 연장해 주라. 이러는 거죠. 그냥 너나 나나 다 정년 연장하지 말고 전년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연구원도 우리 연구원은 자기 연구기간 중에 한 번에 그런 그 사바티칼의 기회가 있지만 다른 연구기관도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지역 말고 이런 개발협력 대상국에 가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정년도 연장해 주고 어차피 주는 연봉에다가 수당을 좀 더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 대학교에서도 안식년에 해당되는 교수가 여기에 동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불해 주라. 그 다음에 이제 은퇴 과학자들을 활용해라. 근데 은퇴 과학자들은 정신력은 좋습니다. 근데 정신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해라. 장비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요. 장비는 우리 정부 출연기관이나 공공연구소에요. 유효 설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나라는요, 최신 실험 장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직전 세대의 이제 장비들 다 창고에 쌓여 있는 거, 이거를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려고 하면은요, 일은 되게 하려면은 쉽습니다. 요즘 경영학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역혁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리버스 이노베이션입니다. 근데 그 과거에는 선진국을 겨냥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흥 시장에 이렇게 진출하는 그런 걸로 삼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신흥 시장에 상류층에게만 그 수요가 있더라.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역혁신의 개념은 이렇게 신흥 시장을 겨냥해서 혁신을 일으킨 제품,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었더니 선진국 시장에도 통하더라. 이런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 우리 협력 대상국에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 탐구를 한다면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겠느냐? 개념은 이겁니다. 뭐 다른 거기에 부수되는 또는 그와 유사한 그 혁신 사업들이 전개될 수 있겠지만 키스트 같은 거 지금 키스트가 아닙니다. 옛날 키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산기술연구원이 거기에 더 컨셉에 맞습니다. 지금 키스트는 기초과학 연구를 많이 하고 응용 연구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연구소를 만들고 그 나라의 공학자도 참여하고 우리나라 공학자도 참여하고 그 나라의 기업도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기업도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 파견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공동으로 탐구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4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원조를 받는 나라와 우리가 상생 협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걸 통해서 서로 교역제의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낼 거다. 그러면은 이게 혁신이 통상과 연계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시스템 컨설팅을 작년부터 했는데요. 시스템 컨설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창출되는 효과도 있을 거다. 이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우리나라 기업에 이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 중소 중견기업들이요. 여기를 현지 R&D 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 대기업들은요. 현지에 그 R&D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제품을 하나 수출을 한다고 할 때 그 제품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그 나라에 그냥 수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코트라나 이런 데서 마케팅 또는 공동 물류 창고 이런 걸 많이 지원해 줬지만 그거는 다운스트림이다. 그러니까 R&D나 이런 업스트림도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여지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 수원국가도 공동 상생 발전, 우리 여기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도 여기에서 부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ISP가 한편으로는 국내 중소기업의 취약한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수원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스스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대내적으로 포용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ISP 심지어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ISP 센터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이노베이션 쉐어링 센터를 만들어서 그 이름으로 코이카 이름이 아니라 한국 하면은 이노베이션이 생각날 수 있게 통합된 이미지를 가지고 대외 원조를 수행하자. 혁신과 관계가 없는 거는 전부 배제하자. 이런 개념으로 썼습니다. 감사합니다.